BQ2 1.1 버전에 대한 이제 해석도 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BQM 1.1 버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벌써 병원에서 새로운 1.1 버전을 지난 금요일부터 사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BQ2 버전이 일반용이 또 센터용이 있고 의료용이 있고 그게 전부 다 양식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 검사 정보 입력란이 크게 바뀌었어요. 전에보다 증상에 대한 종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 지금 글자가 뚜렷할 때 잘 안 보이는데요. 거의 이게 한 50, 어, 쉬운 3개, 쉬운 53개 정도의 증상을 저희가 쭉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이런 게 저희가 저희 제품을 사용하는 그 전문 어, 의사분들이 저희에게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그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증상을 흔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증상을 포함을 시켰고 제일 나중에 보면은 만성폐 질환이라든가 심장 질환, 암경화, 만성 식량 질환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는데 이런 증상과 이 뇌의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많이 갖고 있다는 심리학과 전문의들의 의견을 주셔서 이걸 또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하실 때 거의 전부 다 필수 입력 항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선택을 하지 않으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증상고 주 증상이 부 증상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주 증상은 한 개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증상이 무엇이냐 이걸 확실하게 결정을 해서 주 증상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시죠. 그리고 이제 부 증상은 여러 가지 선택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이분이 저기 우울증이 있다. 우울증이 이제 주 증상이 되겠죠. 근데 우울증 있는 분들이 잠을 못 자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머리가 아픈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증상들을 같이 동반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부증상에다가 체크하셔도 네, 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 이제 나열되지 않은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기타에 선택을 하시고 주증상에서 기타에 체크를 하고 증상 하나만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증상은 한 맞춰고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증상에 역시 기타에 체크를 하시고 거기다가 여러 개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리스트에 나와 있지 않은 증상에 대해서는 기타에 체크를 하고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복용약도 보면 제가 없음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항불안증 약이라든가 항우울증 약이라든가 또 수면제, 감기약 이런 게 전부 다 뇌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이고 정신질환약으로서는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약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아이디에 집어넣어놨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기타에서 체크를 하시고 복용량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내용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나중에 내가 보다 더 정확하게
이분의 상태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게 중요하게 변화 사항이 뭐가 있냐면은 이 흡연 음주 여부가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 뇌파에 강한 영향을 주고 뇌 건강 상태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록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밑에 보시면 개인정보 수집의 이용 동의가 있어요. 이게 뇌파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그 개인 정보에 해당이 되고 또 여기서 이름과 생년월일, 혈액형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다 개인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정보를 우리가 수집하는데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집된 그 개인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을 그 연구 목적으로 우리가 이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개인 이 프라이버시 해당될 수 있는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삭제하고 우리 내 정보를 사용하겠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이 개인정보 수집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수 항목이거든요. 반드시 빅을 받고 우리가 측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보다는 이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기재되어 있는 선택 사항들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병원 진단명을 찍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네네. 네. 예. 이제 제가 기초, 1.1 버전. 지금 여기 우리 이제 대부분 우리 사업단 분들과 센터들이 오셨기 때문에 BQM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뺐습니다. BQM 내용에 대해서는. 예. 오늘 저녁 8시에 제가 예, 원장님들을 모시고 줌 강의를 하거든요. 저녁에 BQM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용 1.1 버전, 그다음에 센터용 1.1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세부적인 항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현재 그다음에 S용 BQ보다 더 많은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페이지가 한 장짜리라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훨씬 더 많은 내용이 합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히 깊은 상담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담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율동 항목에 보면 이렇게 기초율동 잔해인데 그래서 몇 헤르츠, 마이크로볼트, 그 다음에 숫자가 나와 있어요. 이것들은 그 나름대로 전부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율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눈을 감고 있을 때에 가장 강하게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지배적인 뇌파를 우리가 기초율동이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건강한 15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들의 경우는 9에서 11헤르츠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나옵니다. 그게 이제 건강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뇌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 기초율동이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게 되고 또 연령에 따라서 이게 기초율동 주파수가 달라진다. 어린 아이들은 주파수가 느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신경망 발달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또 이제 50세 이상으로 나이가 먹게 되면은 뇌의 노화 때문에
게 점점점 느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저기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그럼 내가 70대다. 70대의 건강한 주파수는 몇 LH냐? 8H냐? 아니다. 내가 90대다. 그럼 90대면은 내가 7LH가 건강한 노인의 주파수냐? 아니에요. 그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내가 90살이라도 실제 건강한 90대면은 9에서 11회가 내가 늙었기 때문에 노화가 됐기 때문에 치매를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늙더라도 건강하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늙는 것이 늙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뇌가 여전히 나이가 먹더라도 건강하게 편하게 9LH, 10LH 이렇게 열심히 뛰는 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시스템이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화는 병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노화라고 하는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하는 것이 정말 건강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초활동 주파수라든가 또 진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서 얼마나 뇌가 이 발달 상태가 좋은지 또 노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런 걸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성별과는 아무 관계가 없죠. 남자라고 해서 더 빠르고 여자라고 해서 더 뭐 문제가 있는 남자에 비해서 느리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뇌 발달 과정을 보면 어렸을 때는 여자가 더 빨리 발달해요. 남자보다. 근데 이제 노화 과정에서 보면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빨리 노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치매 환자 숫자를 보면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비율이 높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관리하면 그런 건 얼마든지 우리가 늘 수 있다. 그것은 이 유라버니 그동안의 훈련 사례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 마지막 그 숫자는 이제 코어런스 숫자로 코어런스 숫자는 0부터 1이니까 코어런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일관성 어, 저는 이제 일관성이라고 이것을 번역한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장애와 운해가 어떤 특정 시간, 순간에 얼마나 똑같이 일치된 주파수와 진폭을 갖고서 나타나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0Hz다. 그럼 양쪽에서 똑같이 10Hz 주파수가 발생이 되는데 그게 똑같은 세계에서 나타나게 되면 1이 돼. 1이라는 것이죠. 이르수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0.8 그러면은 0.8만큼 약 80% 정도 정확하게 위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네 부분에가 서로 주파수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네 문해를 따로따로 저희가 표시를 한 겁니다. 파레르치에서의 코어런스, 파레르치의 코어런스. 지금 현재 일본 경우는 잔해에서는 파레르치가 나오고 문해에서는 치레르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8헤르츠라고 하는 헤르츠가 잔에서도 나오고 문해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8헤르츠라고 하는 주파수가 잔해와 문해의 클리어런스 값이 0.8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집중하기 쉬운 게 잔해와 운해의 코리런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코리레이션하고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상관계수하고는 이게 상당히 틀린 거예요.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른 값을 얘기하는 거고 코리런스라는 것은 주파수적인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틀려요. 삼리헤르츠라고 하는 주파수가 잔해하고 운해에서 얼마나 일관성 있게 나타나느냐 했을 때 이거는 0.8이에요. 그렇지만 운해에서는 7이거든요. 그래서 7헤르츠라고 하는 주파수가 간해하고 운해에서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나타나느냐? 그 역시 0.8로 나온 겁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8Hz, 7Hz의 일관성이 서로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8Hz는 0.9가 나오고 이 7Hz는 0.8이 나오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헤런스 숫자는 잔해 문제가 따로따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자신의 각각 10에 이렇게 나왔으면 그때는 두 개의 코헤런스까지 일치해서 나타나게 되죠. 왜냐하면 10이라고 하는 한 값만 좌우에서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 코헤런스 값을 지키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파수 이제 이 주파수하고 세기 값이 있는데 이 세기 값이 너무 약하면 안 좋죠. 예. 우리가 최소 0.3 마이크로볼트 이상은 나와야지 이 정상으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낮게 깔려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좀 문제시를 하죠. 지금 이제 주파수 세기 일관성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을 분명히 아시고 여기 방법에서 제가 그 중피크 뭐 피크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좀 여기 피크 센터용이나 일반용에는 이게 지금 잘못 들어가 있어 많이 삭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의료계에는 중피크, 고피크 해가지고 피크 숫자가 두 가지가 나와요. 왜 센터용에는 그냥 주 피크만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전기업의 주가수가 이렇게 주 피크로서 나타나는 주가수입니다. 주 피크로서. 근데 우리가 전전기업에서 내파는 측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어, 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뭐 연령대별 표준 주파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파수의 대역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주피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BQ2의 이 일반용과 센터용에서 나타나는 그 주파수는 주 피크에 대한 프라이머리 피크에 대한 주파수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용에서는 세컨더리 피크라고 해서 그 외에 또 다른 피크들이 관찰이 되거든요. 그게 이게 문제가 되는 피크들이 되는 것인데 그것까지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뇌를 판단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세컨더리 피크가 지시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경우는 연령대에 딱 맞게끔 나타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리고 코헤런스 값이 1에 가깝게 나타나야 되겠죠. 물론 눈딱 감고 있을 때 우리가 제일 좋은 데다 그럼 어떻게 되니까 실제에서 피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죽어버리고 시작만 피크가 나타나는 사실 인간 알파고라고 불렀던 사람이 딱 이 그래프 보여줬잖아요. SMRP에서 300 T처럼 나타나는 거. 우리 이제 건강한 사람이랑 눈딱 감았을 때 11일째에서 그런 이 그래프가 딱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는 11일째에서만 일이 딱 나타나고 나머지에서는 다 죽어. 코이런스 없이. 그게 제일 좋은 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기초活동 가수와 세기가 코헤런스 이 컨디션이 건강 뇌의 어떤 건강 상태, 신경망의 발달 정도 이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수치다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BQ를 해석할 때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가 제일 먼저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나이가 몇 살인가를 보고 그 다음에 보는 것이 바로 이 기초적 주파수. 예. 이제 BQ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어떤 새로운 수치 코헤런스 값이 들어갔죠. 코헤런스 값이 그래서 우리가 코헤런스까지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하게 되니까 훨씬 더 잔해운의 신경 연결성까지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된다. 되겠습니다. 네. 인지라고 하는 수치가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수치가 없었어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그 여러 이- 이 상당히 많은 사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의 인지 능력을 평가하는 알고리즘을 제가 개발을 한 것이고 실제 이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장애 인내에 대해서 점수를 제기를 하고 있고 이제 4점 만점으로 해서 점수를 분포를 계산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건강하다, 인지 능력에서 문제가 없다 하는 경우에는 24점 이상이 나와요. 대부분이. 네, 24점 이상이. 근데 내가 인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은 20점에서 23점 정도 범위 내에서 나타나게 되고 인지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경우에는 20점 미만으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치매에 의심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경우에는 20점 이하로 나타나는 경우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의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잔해 인내가 서로 달리 나타날 수가 있죠.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쪽의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타날 수 있게 되겠죠. 예. 인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잔해 인내를 따로따로 보는 거고 이게 이제 종합 점수로서 우리가 점수를 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종합 점수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 점수로서 24점을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어떤 이제 자네하고 은혜가 점수가 너무 큰 차이가 나는 사람들의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게 이 나쁜 낮은 점수가 발목을 잡습니다. 낮은 점수가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낮은 점수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 사람 뇌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두 개의 점수가 똑같이 높은 것이 가장 좋죠. 그 중에 하나 점수가 굉장히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게 자네냐 우네냐에서 나타나는 증상가 달라질 수가 있는 우리가 이제 뇌기능의 편제약 때문에 자네가 맡고 있는 기능이 또 우네가 맡고 있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해당되는 기능적인 이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 대부분 우리가 이제, 예, 기초율동 주파수, 또 앞에서 방금 설명했었던 기초율동 주파수하고, 여기 인지 점수하고를 여러분들이 잘 조합을 하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주파수가, 어, 11Hz, 9Hz, 8Hz, 7Hz 이게 정상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그것에 따라서 인지 점수를 해석하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비록 인지 점수가 23점 이하로 나왔다 하더라도 주 주파수 피크가 정상적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그건 우리가 지금 현재 뇌가 인지적인 것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그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근데 만일에 주파수 자체가 8Hz, 7Hz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인지 점수가 낮게 나왔다. 그러면은 심각한 심각한. 그래서 우리가 이 BQ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종합적으로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의 시각만 가지고서 설명해버리면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연결 관계성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알파 블로킹 상태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파파라고 하는 것은 눈을 감고 있을 때 강하게 눈을 뜨면은 이게 죽지 않습니까?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그 우리가 알파 블루킹이라고 현상이거든요. 알파 블루킹이 정상적으로 발생이 됐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뇌가 좀 맑은 상태, 수면을 충분히 취한 상태, 또 정상적으로 깨어나 있는 상태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데 이게 만약에 눈을 감고 있을 때 알파파가 약하고 눈을 떴을 때 강하게 되면 우리가 알파 블로킹이 거꾸로 일어났다 그런 것이죠. 예, 역전이 되거나 역전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는 기량이 줄있거나 또는 수면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거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적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정확하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는 그러한 뇌의 피로도가 높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처럼 다에는 플러스 값인데 문에는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 우측만 현재 굉장히 피곤하고 졸린 상태냐? 그러면 결국 졸린 거예요. 어떻게 뇌가 딱 붙어 있는데 한쪽이 졸리다 해서 한쪽은 깨, 한쪽은 졸리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졸린 것이 주가 되죠. 결국은 내가 이제 졸린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법체가 결국은 이제 수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합 점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이제 점수를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이게 소실률만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종합점수 80대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적만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질문을 해야죠. 어제 밤 잠을 잘 잤습니까? 못 잤습니까? 솔직히 질문을 해서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예, 더 좋을 겁니다. 예. 만약에 이제 둘다 확실하게 마이너스가 나왔다 했을 때에는 어제 우리 학점적으로 그냥 얘기했죠.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잤네요.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그런 상태인가는 또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수면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경우에 에, 그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기적을 하고 자꾸 이제 이렇게 해 부르면은 그때서야 얘기를 한다든가 자기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 아니, 정서 점수를 보면은 우세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새롭게 제가 이제 계산을 한 건데 매 순간 우리가 눈을 감고 쭉 지켜본다는 중에 안의 행내가 아, 항상 똑같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항상 똑같게 나와서 어느 쪽이 더 강하게 나오고 어느 쪽이 더 약하게 나오고 하는 것이 매 순간 바뀌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자네와 운매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강한가 이것을 매 순간 이렇게 쭉 추적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계산한 것이 바로 우수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평가를 가봐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세율이 이 보면은 이제 장내 인내 이렇게 우세율이 50%다 각각 50%로 나오면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세한 쪽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세. 자네 운내에 어느 한쪽도 우세하지 않고 균형이 잡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 우리가 한 20% 정도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균형이 잡혀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게 한 40대에서 60점 사이는 균형이 잡혀 있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40에서 60점 사이면. 그래서 무사일에서 40에서 60점 사이면은 좌우가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종합점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우세율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63점 정도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그 40에서 60점 정도면은
균형이 담겨 있는데 60점이 넘었다라고 했을 때는 우울한 경향성이 강해지기 시작하죠. 또 60점이 넘었다 그러면은 이제 우울한 경향성이 강해지고 30점 이하로 떨어졌다 했을 때는 이제 좀 명랑한 그런 경향성이 점점점 강해지게 되겠죠. 이게 뭐 30점으로 이렇게 확 올라갔다 했을 때는 우리가 우울증을 의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뭐 수치가 뭐 20점 이하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조증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때는 우세한 피로 크게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판단하기가 훨씬 힘들 겁니다. 예, 그래서 정서적인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수치를 보고 훨씬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을 것이고 특히 이 정서적인 것은 뒤에 나오는 이 앞에 있는 기초율동 주파수가 또 뒤에 밸런스 수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커넥션 수치도 있는데 그런 수치들이랑 함께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예. 그냥 점수 수치만 가지고 당신은 물품이다 하고 확정을 짓는 것은 섣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파수도 보고 주파수가 얼마나 그 주파수에서 코헤런스라든가 세기 값이 얼마나 강하게 나왔는가 이런 것도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밸런스도 봐보고 커넥션도 보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한 다음에 이 정서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똑같은 그냥 병명이 우울증이라 하더라도요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여러 수치들을 종합해서 우울증이어도 나타나는 증상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네. 이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애터튜드가 되었는데 예, 이건 이제 상호관계, 상대방과 나하고의 아는 관계성 이걸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모세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단에 나와 있어요. 예, 어, 점수를 판단할 때랑 이것도 같습니다. 종합 점수에서 60점 이상이 되면은 긍정적 성향이 강해지게 되겠죠. 이게 또 이제 30점 이하일 경우에는 부정적 성향이 강해지게 되는데 긍정적이라는 얘기는 상대방한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또 상대방의 뭔 얘기를 하게 되면서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하겠죠. 그러니까 외적인 성향 좀 개방적인 성격 이런 것이 되겠죠. 근데 부정적이라는 얘기는 좀 내성적인 성격 또는 방어적인 성격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예. 그게 너무 척수가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이제 간섭하게 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행동이 좀 과격해지고 조급해지는 그런 경향성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너무 이제 자기 방어적이고 그러게 되면은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성에가 문제가 생기게 되죠. 어, 굉장히 가려서 사람을 사귄다든가, 뭐 좀, 이, 폐쇄적이고, 강박증적인 그런 경향성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점수를 보고 이게 어느 쪽으로 치우쳤느냐, 이걸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 전부 다 전전기업의 불균형 때문에 나타나 불균형 때문에 결국 이것도 역시 정서나 행동이라는 것은 그런 전전기업의 불균형에 의해서 초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주파수, 결국의 주파수 또 뒤에 나오는 밸런스, 좌우, 연결성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참고해서 판단하시라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신체적인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는 명확하게 좀 구별을 했습니다. 신체적인 스트레스 점수, 그다음에 정신적 스트레스 점수, 이런 것을 해서 종합 점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육체적 스트레스가 높다. 그것은 몸이 그만큼 이제 긴장돼 있고 피로도가 인체적인 피로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근육이 경직돼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다. 잠을 못 잤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 이 충격이나 뭔가 좀 원인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예, 여기에 이제 수치화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하우 스트레스 지수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그냥 스트레스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줬어요. 그게 자꾸 혼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걸 없애버리고 스트레스 점수로서 그냥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합 점수가 낮을수록 우리가 스트레스가 없는 것이 되고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걸로 이 사람이 그냥 주의 산만이냐, 과잉행동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자폐냐 아니냐 이것까지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산만, 인체의 어떤 긴장도 또 과잉 행동에 대한 정도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우리가 점수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심판도 점수 20점 만점으로 해서 10점까지는 괜찮지만 그걸 넘어가게 되면 산만도가 정신적 산만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긴장도라든가 과잉 행동이 정상 범위 내에서 산만도만 높아지게 되면 이건 ADD가 네, 산만도 점수가 높고 긴장도 점수가 높다. 그러면 이건 이제 ADHD로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것이겠죠. 과잉 행동 점수 굉장히 높다. 그랬을 때는 이제 ADHD를 통해서 정말 나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되거나 이게 너무 모든 수치들이 전부 다 너무 높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스펙트럼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 점수를 보고 그러한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학교별로 정확하게 점수를 내다 보니까 어, 좀이 판단하는 것이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좀 일관성이 있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과거 그 PQ 같은 경우에는 해석해주는 사람마다 의견들이 많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서 소비자들이 여기 가서 들어보고 저희 가서 들어보고는 다른 얘기들을 해버리니까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BQ2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라놨어. 어디 가서 보더라도 똑같은 것들이 나오게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여기 이제 뇌기능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이제 로하고 밴드가 나와 있어. 과거에는 이제 원시 대파에서의 좌우 균형 상태는 전혀 제기가 안 됐었는데 이게 원시 데이터에서의 좌우 균형 상태가 정확하게 제시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밴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뒷판에서부터 감마파까지의 좌우 타입값에 대한 평균값입니다. 평균값. 예. 여러분들이 이 밴드는 사실 여러분들이 좌우 치를 보다 보면은 스타에서 좌우가 크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체적으로 그냥 다 좌우 치가 크게 나타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밴드의 일부 영역에서만 좌우 차가 나타나는 여러 방법이 있어. 그것을 이제 여기 앞에서 직접 이런 스펙트럼을 보고 여기 이제 그 맵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브레인 맵이라든가 이런 스펙트럼을 직접 보고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밴드 여기서 얘기하는 밴드는 평균값이에요. 108에서부터 안마까지 평균값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육식적으로 좌우 균형이 깨진 사람들이 결타 대역에서 좌우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게 그런 게 스트레스 나타날 수 있고 그 뒤에 영역에서는 좌우가 균형 있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알파에서 확실하게 좌우가 거의 나타나는데 나머지 대역에서는 전부 다 일치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여기서는 적게 나타나. 그래서 이것을 알려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었던 정서 또 이런 정서들이랑 같이 연관지어서 살펴 봐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내균형 점수에서 이게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걸로 확실히 나타나게 되면은 앞에 정서나 행동을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돼. 훨씬 더 심각하게 봐야 돼. 이제 좌우 연결성도 이제 서로 들어간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제 상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계수. 상관성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매 순간 자네 인내가 얼마나 일치해서 활동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일관성은 코어런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주관적인 특성이 몇 가지가 정확하게 서로 일치해서 나타나는 이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집중을 한다. 집중했을 때에 내가 적에 나타난다는 그 집중된 상태가 매 순간 자내 운의 상태에서 정확하게 나타나는 이걸 보는 것은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예. 근데 이게 그 시간에 따라 가지고 침대와 움침대가 일치해서 활동, 정확하게 해서 일치해서 활동하느냐 이것은 습관성으로 결국 이 두 개가 다 좌우의 연결의 연결성, 종합적인 어떤 제 상호 활동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이제 좌우 연결성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점수가 이제 정확하게 이걸 종합해서 그 점수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높다는 얘기는 이 좌우 연결성, 또 좌우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네트워크 너무 높게 틀다든가, 어, 굉장히 내 활동이 저하되어 있는, 그랬을 때는 이게 좀 더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함정, 이게 함정.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셔야 돼요. 그래프를 보고, 이 코헤런스 점수가 적도 1 근처에서 막 변칙으로 뜬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은 연결성 점수가 굉장히 높게 그 좋은 아니거든요. 해안 시에 우리가 기초교육 학수대역만 한 개 나와야 되고, 나머지는 일관성 점수 다 낮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내일이 떨어진다거나 노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다든가 또는 ADHD나 자폐아들처럼 이 굉장히 뇌파가 느린 리듬이 주가 되어가지고 급하게 끈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나빠져. 그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 스킬을 냉정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역시 그래프를 보시고 판단을 해야 돼요. 제가 여기 계산에는 그걸 반영을 했거든요. 에, 전부 다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경우는 점수가 깎여요. 그래서 전부 다 계산에 알고리즘을 만들어가지고 다 집어넣긴 했는데 충분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드리는 거예요. 예. 이제 자기조설 점수는 우리가 뇌의 그런 이제 그 동적인 능력을 이제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알파 대역을 얼마나 잘 조절해서 내는지, 또 SMR 대역을 얼마나 잘 조절해내는지, 또 저베타 대역을 얼마나 잘 조절해내는지를 우리가 한 1분씩 테스트를 하잖아요. 1분씩 테스트를 해서 각 그런 그 주요 주파수 대역을 평가를 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제 이 점수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전부 다 고르게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상태가 되겠죠. 지금 이 사람 경우는 22, 30, 26이니까 상당히 좋은 상태죠. 어, 이게 이제 점수가 10점 이상이 크게 벌어졌을 때는 특정 주파수 대역은 잘 조절해야 되는데 점수가 낮은 대역에 대해서는 그것을 잘 조절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파수 상태가 그 필요한 정신 회복 상태를 잘 못 만들어내는 것이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뇌를 빨리 빠른 뇌파를 만들어낼 수 있고 느린 뇌파를 만들어낼 수 있게 지금대로 조절이 가능한데 뇌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게 안 되죠. 뇌파, 뇌 속에서 뉴런들 간의 상호 활동이 그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다양한 상태를 만들어낼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피곤하다. 그러면 피곤한데 그냥 쉬고 싶지 달리세요. 그럼 못 달리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뭐 점수가 거르게 나왔느냐 너무 틀리다 심하게 나타나 이걸 보고 뇌의 어떤 건강 상태가 뇌 컨디션이라고 지금 갖고 있는데 현재의 뇌 컨디션이 좋으냐 나쁘냐 분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점수가 절대적이지 않고 마다 다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점수가 수치로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제일 발전을 해야 된다. 잘 지금 어떡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 사람 내가 특별히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근데 내 특별하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일관성이 있게 나와요. 이게. 네. 측정할 때마다 그 경향성이 분명하게 정해지게. 네. 그래서, 이 점수의 분포, 이게 중요하다. 점수에 대해. 전반적으로 전부 다 낮게 나타나는 경우, 전반적으로 다 낮게 나타나는 경우, 10점 이상씩 그냥 전부 다 차이가 나타나는 20점 이상 다 벌어지는 경우, 어떤 것은 한 점 이상 나오는 경우, 다양하니까. 어쨌든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안 좋다. 점수 차이가 클수록 좋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증상의 경중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두가 있는데 이것은 이 첩보상이에요. 첩보상. 예. 그러니까 이제 증상이 경중에서 중으로 이렇게 마크가 쭉 나가게 되면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결과치를 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라는 얘기. 그것은 안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이것만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직접 대면에서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에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있지 않나? 얼굴에서 나타나는 채색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여기 수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에다가 고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증상의 형식이나 수치를 가지고 그런 작업을 실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 진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00% 완벽하게 자동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파킨슨병 환자가 그럼 파킨슨 약을 먹어버렸어. 파킨슨 뇌파가 안 나타나. 안 먹고 있는 파킨슨 환자 뇌파에서는 파킨슨 뇌파가 나올 수가 있어. 근데 그것을 가지고 기출 측정을 해보면은 정상적으로 나와버려요. 근데 어떤 수치에선가는 이게 문제가 있는 수치들이 딱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증상의 경중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훈련 보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하는데요. 주 증상을 중심으로 해서 훈련 보드가 결정입니다. 그래서 주 증상을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한 이유가 두 가지를 선택해 버리면은 우리가 밑에서 자동으로 그걸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 증상 한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증상에 맞는 훈련 보드가 자동으로 선택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 뉴로 피드백 분야에서 수많은 임상이 이루어졌었고
그 그러한 논문들에서 어떤 질병에 대해서는 뇌파 어떤 것을 조절하니까 좋아지더라 하는 애들이 이미 많이 밝혀져 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게 결정이 됩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이 자기조절 점수를 가지고 채점을 그 사람의 훈련 모드로 결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이 기법을 써서 또 훈련 모드를 자동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사항은 반드시 한 개만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요. 규정사항에서 그 증상에 맞춰서 훈련 모드가 결정이 된다. 그게 임상적으로 명확하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들을 점수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훈련 모드로서 결정이 된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좀 이제는 이제 훈련 모드를 좀 이대로 따라가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더 이제 깊이 있게 현재 분석 작업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자기 조절 테스트를 하는 동안에 또한 그 뇌파 데이터를 좀 깊이 있게 제가 분석을 해서 이 훈련 코드를 결정하는 것을 보다 더 정밀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기술을 접목을 해가지고 훨씬 더 정밀하게 훈련 모드를 만들어내는 그것을 좀 더 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Q2에는 과거에 없었던 더 많은 이 항목들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상담하시는 분에 좀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일단 시간을 걸리시겠지만은 금방 스케줄을 보고 지수값들 하나하나에만 너무 집착을 하지 마시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계속 저희가 이제 더 세밀하고 또 정확한 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나와 있는 것을 많이 사용하셔서 익숙해지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트2에 대한 설명은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뭐